그 사내가 우물 바닥에서 건져 올린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빨간 댕기 하나, 그리고 차갑게 굳은 손목 하나였지요. 소름이 돋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손목에는 아직도 맥박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조선 시대 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양반이라 불리는 귀족 계층이 백성 위에 군림하며 살았지요. 특히 시골 고을에서는 양반 한 사람의 말이 곧법이었고 가난한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고을의 깊은 산자락, 사람들이 발걸음을 끄는 지 오래된 폐가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죽은 우물집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담장은 무너진 지 오래고 기왓장은 이끼에 덮여 검게 변해 있었으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우물 하나만이 그 집에 무언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듯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저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말 거라. 저 우물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피해 가고 싶은 곳으로 발을 들이밀게 되어 있는 법인가 봅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봉수였습니다. 나이는 30을 갓 넘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지요. 타고난 체구와 달리 성격은 물처럼 순하고 여렸습니다. 말수가 적고 다툼을 피했으며 마을에서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불행인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겠지요. 봉수가 죽은 우물집에 발을 들인 것은 그의 늦가을 찬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인근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이지요. 해는 기울고 지름길을 찾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낡은 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죽은 우물집이라는 것은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허나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려면 저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넘으니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마른 가랑잎들이 바람에 소리 없이 뒹굴었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우물 위였습니다. 우물틀 위에 무언가 빨간 것이 걸쳐져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댕기였습니다. 가늘고 긴 새빨간 댕기. 묶인 자리가 풀린 것인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올려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가늘고 얕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소리. 봉수는 자신도 모르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흰 천이었습니다. 아니, 흰 옷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우물 안에 사람이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봉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구할 것인가. 온몸이 떨렸지만 그의 손은 이미 가지고 온 새끼줄을 우물틀에 묶고 있었습니다. 새끼줄을 내려 한참을 힘을 주어 끌어당겼습니다. 마침내 우물 가장자리로 손이 올라왔습니다. 차갑고 파랗게 질린 손목 하나가 새끼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있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것은 어린 처녀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흰 저고리는 흙과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16이나 17쯤 되어 보였습니다. 처녀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봉수는 처녀를 등에 업고 마을로 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데려가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고 사흘이 지나서야 처녀는 눈을 떴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설이라 했습니다. 본래 이름이 따로 있었겠지만 그 이름은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설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았고 밥을 떠먹어주면 먹었지만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봉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허나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봉수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가볍게 마루를 밟는 소리. 봉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루 위에 발자국 같은 물기가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마당에는 바람도 없었고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항아리가 흔들리는 소리, 국자가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가 달려가 보았더니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궁이 앞에 제 위에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지요.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혹은 발이 매우 작은 누군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봉수의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이가 누워있는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이가 잠꼬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지요. 날이 소인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소인이 잘못한 것이 없사옵니다.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설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설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어딘가에서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설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설이는 눈을 뜨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그 무렵 봉수는 마을 어른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 폐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노인이 봉수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는 10여 년 전까지 양반 한 집안이 살았다 했습니다. 집안의 가세는 기울었지만 양반이라는 이름 하나로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집안이었지요. 그 집 주인 나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성격이 괴팍하고 제 욕심만 채우는 위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해 이웃마을 소장농의 딸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소장농이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수확물의 일부를 바치는 가난한 농부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딸의 이름은 묘련이었습니다. 16살의 묘련은 얼굴이 고왔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집 아들이 묘련을 첩으로 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첩이란 본부인 외에 돈이나 권력으로 들이는 또 다른 여인을 말합니다. 가난한 소장농 집안으로서는 양반의 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었지요. 묘련은 울며 거부했습니다. 제 발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양반집 아들은 묘련의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빌려 쓰는 땅에서 당장 쫓아내겠다고, 온 집안을 거지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결국 묘련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을 그 집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지요. 묘련은 손목을 붙잡혀 그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그 뒤에 있었지요. 양반집 아들은 묘련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질을 했습니다. 밥을 늦게 차려도 매질, 국물이 뜨겁다 해도 매질, 걸음 묻은 신발을 미처 닦지 못했다 해도 매질이었습니다. 묘련은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양반집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들이 화를 입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양반집 아들의 돈이 없어졌습니다. 엽전 수십냥이 담긴 돈주머니가 사라진 것이지요. 양반집 아들은 당장 묘련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훔쳤지. 이것이 어디에 숨겼느냐. 묘련은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인이 아뢰옵건대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나리의 물건에 손댄 일이 없사옵니다. 허나 양반집 아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가에 고발되었습니다. 관가란 요즘의 법원과 경찰서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곳으로 죄인을 잡아 신문하고 벌을 주는 곳이었지요. 포졸들이 묘련을 묶어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돈을 훔쳤다는 죄로 모진 신문이 이어졌고 묘련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처럼 다루어졌습니다. 묘련의 아버지는 딸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허나 가난한 소장농의 말은 양반의 말 앞에서 먼지만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조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쫓겨났지요. 신문이 끝나고 사흘 뒤 관가에서 묘련에게 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묘련은 그 선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새벽, 묘련은 감방 안에서 혼자 자취를 감추었으니까요. 아무도 묘련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혹자는 도망쳤다 했고, 혹자는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양반집 마당 우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묘련이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채였지요. 손에는 새빨간 댕기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고 다니던 어머니가 묶어주었다는 그 댕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진 것이라 결론을 내렸지만 뒤로는 시시하며 다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감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묘련이 정말 스스로 죽은 것인지 아무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양반집은 기이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마당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양반집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가 이듬해 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미도 반년이 못 되어 뒤를 따랐지요. 남아있던 식솔들은 집을 버리고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죽은 우물집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봉수는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서리가 처음으로 밥상 앞에 앉아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봉수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입김이 보일 만큼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봉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껴졌습니다. 방문 쪽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봉수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봉수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서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어리고 더 슬프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댕기가 돌아오기를. 봉수는 손을 뻗어 베갯머리에 두었던 댕기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댕기가 움직였습니다.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봉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한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슬픔이었지요. 무덤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서도 억울하다고 말할 곳 없이 우물 안에 갇혀있던 소녀의 슬픔.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여? 묘련이여. 대답이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겉었습니다. 봉수는 그날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가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묘련에게 제대로 된 무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물에서 건진 뒤 아무데나 묻었다 했습니다. 표시도 없는 곳에. 봉수는 묘련의 아버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이웃 마을에 묘련의 먼 친척되는 노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봉수는 그 노인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듣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서도 편히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묘련의 유골을 찾아내 제대로 된 자리에 묻었습니다. 묘련의 이름을 새긴 작은 돌 하나를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빨간 댕기를 올려두었습니다. 봉수가 우물에서 건진 바로 그 댕기를 마지막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곱게 올라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향 연기가 사라지는 자리에 작고 하얀 구름이 하나 피어올랐다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봉수의 집에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차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봉수의 어머니에게 조용히 인사를 올리고 자신이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서리가 그 집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우물집에 들어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봉수는 다만 이것 하나를 알았습니다. 묘련은 죽어서도 억울함을 품고 있었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물에 빠진 처녀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묘련이 봉수를 그 자리로 불러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봉수는 비로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억울한 이름을 세상이 기억하게 해주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죽은 우물집은 그 뒤로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기왓장이 떨어지고 담장이 내려앉고 우물은 흙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만 서 있다고 합니다. 늦가을이면 그 나무에서 이상하게도 붉은 댕기처럼 가느다란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는 떠나지 못한다고, 그러나 누군가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비로소 길을 떠난다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귀신은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라고.